수많은 권력투쟁의 승자는 그 많은 악행을 합리화하며 명군으로 기록되기도 하고 적어도 악행과 별개로 재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권력투쟁의 패자는 그동안 차곡차곡 쌓은 모든 악행에 대한 오명만 남게 되는데 영국의 세조가 되는 듯 했지만 끝내는 실패한 수양대군으로 기록된 리처드 3세가 바로 거기에 해당된 인물이죠. 백년전쟁의 패전으로 영국 왕실의 권위가 떡락을 하자 귀족들이 지들이 왕하겠다며 왕자의 게임을 찍은 게 바로 그 유명한 장미전쟁이었고, 내전이 한창이던 1452년 리처드는 유력한 왕위 계승 후보인 요크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8살 때인 1460년 아버지 요크공 리처드가 끔살당하고 간신히 형 에드워드가 승리해 1461년 에드워드 4세로 즉위하는 등 영국은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에드워드 4세는 어린 두 동생들을 유력한 공신 워릭 백작에게 맡기고 1461년 리처드에게 북잉글랜드의 대영지를 하사하고 군대 경력을 착실히 쌓게 하는 등 나름 살갑게 동생들을 챙기지만, 에드워드 4세는 처갓집 우드빌 가문을 키워주는 식으로 워릭 백작을 견제하자 워릭 백작은 왕의 두 동생인 조지와 리처드를 사위로 삼더니 1470년 에드워드를 몰아낼 쿠데타를 계획합니다. 뜻하지 않게 형과 적이 될 뻔했으나 리처드는 장인 대신 형의 편에 서서 싸우다 함께 외국으로 도망치고 1471년 역쿠데타를 일으켜 형을 복위시킵니다. 리처드는 충성의 대가로 장인의 영지를 모두 하사받고 또한 1472년 북부위원회의 책임자로 피폐해진 영국 북부를 관리하며 유능한 행정관으로 명성을 떨치니 그야말로 문무를 겸비한 실력자로 부각되기 시작하죠. 1483년 에드워드 4세는 40세로 급사를 하는데 외척 우드빌 가문과 왕비는 능력도 평판도 그닥이라서 이걸 잘 아는 에드워드 4세가 세상을 뜨기 전 리처드를 섭정으로 삼으라는 유언을 남기는데, 곤란한 왕실, 어린 왕세자와 젊은 왕대비, 그리고 문무를 겸비한 명망 높은 삼촌은 전형적인 단종회사의 클리셰였고 슬픈 예감은 늘 어긋나는 법이 없었죠. 우드빌 가문은 리처드를 암살하려 했지만 리처드는 수양대군처럼 선수를 쳐서 런던에 재빠르게 입성한 뒤 정적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죠. 자신이 살려고 그랬는지 아님 기회가 왔다 여겼는지 모르지만 에드워드 5세의 외삼촌 앤서니 우드빌을 처형하고 선왕의 왕자인 에드워드 5세와 리처드를 런던탑에 가두더니 1483년 6월 중신이며 조력자였던 헤이스팅스 남자까지 제거해 모든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곤 자신의 조카들을 사생아로 선포하는데 국왕 에드워드 4세는 생전 사생활이 굉장히 문란했고 우드빌과의 결혼도 정식으로 혼인을 하지 않은 채 심지어 중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라는 논리를 펼치죠. 서슬퍼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펼치자 평소 에드워드 4세의 행실을 하는 백성들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런던 시민과 귀족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린 왕보다 유능한 리처드가 왕위를 계승하길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1483년 6월 26일에 리처드가 이를 수락하는 형식으로 1483년 7월 6일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리처드 3세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즉위한 리처드 3세는 다른 잔혹한 숙부들과는 다른 클리셰를 밟게 되는데, 영락제나 수양대군과는 다르게 군주가 다 해먹는 중앙집권제 국가가 아니라 봉건 영주들의 천하인 중세 유럽의 왕이었기 때문에 사방에서 적들이 넘쳐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귀족들의 표적이 된 데다 계속해서 여러 실책을 범하고 거기에 악성 루머까지 겹치는데, 시간이 지나며 두 조카를 런던탑에 가둔 일이 대중들의 원망을 산 데다 두 왕자가 끝내 런던탑에서 숨을 거두자 민심이 떡락했고 왕권 강화를 위해 계속 유력 공신들을 숙청하다 1483년 10월 측근 버킹엄궁 스태포드가 반란을 일으키다 진압되고 자신의 친조카인 선왕의 공주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했다는 소문이 돌며 리처드의 이미지는 바닥을 칩니다. 1484년 죄수의 사유재산권이 포함된 공법 15개조를 제정한 것은 위민정책의 한 사례로 꼽히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해 여론은 더욱 안 좋아지게 되죠. 영락제나 세조도 제위 초반엔 숙청과 흉흉한 민심으로 불안정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자리를 잡게 되지만 사방이 적이었던 리처드 3세에겐 시간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리처드 3세가 점차 인심을 잃게 되자 반대파는 왕실의 반기 혈통인 헨리 튜더를 앞세워 반정을 도모하고 1483년 반란이 실패해 헨리는 외국으로 망명했으나 이로 인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만큼 권위가 추락한 리처드가 무리하게 전쟁 비용을 차용하고 왕녀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을 추진하는 무리수를 남발해 더욱 민심을 잃게 되자 헨리 튜더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1485년 11월 보스워스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수적으로 우세한 데다 전투에 능한 리처드가 지휘해 유리한 전투였지만 노선블랜드 백작과 헨리의 영부 스탈리 등 유령 영주들이 배신을 하고 전투 중 낙마한 리처드 3세는 난전 중에 전사하게 되니 스탠리가 떨어진 영국 왕관을 헨리에게 바치며 전투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헨리 튜더가 헨리 7세로 즉위하며 그 유명한 튜더 왕조가 시작됩니다. 리처드 3세는 척추측만증으로 고생을 하긴 했지만 대중들에게 알려졌듯 꼽축까지는 아니었고 코디만 잘하면 딱히 티가 나지 않는 데다 뛰어난 기마술과 무력을 과시할 정도였으니 척추측만증은 그의 큰 핸디캡이 아니었죠. 리처드 3세 연구 모임의 회원 랭글리는 유골을 바탕으로 복원된 리처드 3세의 얼굴을 보고 그는 폭군처럼 보이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외모도 그렇게 추악하지는 않았죠. 그가 뒤집어 쓴 추악한 이미지는 왕관을 지키고자 한 그의 악행에서 기인했고 튜더 왕가의 의도적인 폄하가 더해진 탓도 있었죠. 성공한 수양대군들과 비교했을 때 승패에 따라 역사의 평가가 얼마나 엇갈리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선 정말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 또한 실패한 찬탈자가 짊어져야 할 몫이었던 것입니다. 사후 530년 만에 제자리에 잠들게 된 영국의 수양대군에 대한 평가는 저명한 역사학자들의 몫이니 리처드 3세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의 크나큰 동기이며 원동력입니다.